자, 오늘 함께 해주실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정말 가치투자의 대가라는 말씀을 제가 대가라고 표현하면 쑥스러워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가치투자를 추구하시는 박성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힘드셨죠? 네, 사실 올해가 제가 한 20년 투자를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가장 힘드신 해였을 거예요 아마.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무시되고 특정 섹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네, 조금 전에도 잠깐 그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올해 사람들이 대부분 다 2차 전지에 몰빵하는 이제 그런 장이었었고 실제로 또 2차 전지 제외하고도 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미래 실적을 보고 미래 실적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저도 향후 전망이 좋다고는 보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시총이 몇 조가 나오는데 그 시총이 정당화되려면 미래에 언젠가 최소한 몇천억대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제 과연 그런 이익이 나올 수 있을지를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신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하다 보니까 좀 근데 그런 종목들을 피한다는 거 수익률이 안 좋다는 얘기지. 올해 그런 종목들 피하면 그런 종목에 편승했어야 돼. 올해 수익률로만 보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또 올해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편승하지 못한 개인들이 이제 수익률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가 이제 또 항상 매년 매년 테마주가 돌긴 하는데요. 올해도 또 유독 테마주들이 심하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 대표님 모셔놓고 이런 질문을 하는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워낙 올해 심한 이제 양극화 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념 자체가 좀 느슨해지는 그 투자의 기간을 살다 보니까 굳이 가치 투자 이런 걸 해야 되나?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표정부터 벌써 가치 투자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탁탁탁탁 해서 챙길 때 좀 챙기고 주식도 팔아볼 때 확 팔아버리고 채권할 때 확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추세라는 게 올해는 2차 전지 장세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제 사전적으로 올해가 어떤 장이 좋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는 걸 사전적으로 아는 거는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제 경험으로는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들 제각각일 테고 이제 단타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을 텐데요. 하여튼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기업들을 사놓고 제 차례가 올 때까지 그냥 진득하게 기다렸다가 제 차례가 왔을 때 그냥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게 제 경험으로는 가장 한국 국장에서도 잘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 국장에서는 미국장에서는 가치 투자 통한다. 한국 K 국장에서는 안 된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워런 버핏도 여기 와서 하면은 마이너스 날 거라는 얘기야. 그런 K 주식의 매운맛을 보고 돌아갔다고.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하여튼 이제 제가 20년 가까이 이제 가치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물론 이제 올해나 이렇게 시장에 비해서 뒤지는 그런 해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항상 시장을 이기는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시장을 항상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수익률을 최고 목표로 삼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보다는 잃지 않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저희들 가치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잃지 않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하여튼 이제 수익률 내가 수익률에서 올해 시장을 이기겠다, 1등을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하여튼 잃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 내 차례가 왔을 때 수익을 내는 거니까 하여튼 이제 좀 마음가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 투자가 국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이제 그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가치 투자를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가치 투자라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저퍼주, 저 PBR주를 사고 그냥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이제 이런 거를 가치 투자라고 사람들이 좀 잘못 오해하시는 바이앤홀딩. 네,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퍼주 같은 저 PBR주 같은 경우 순자산이 뭐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뭐 500억밖에 안 되는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많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 PBR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산 가치가 할인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산 가치란 기업이라는 거는 어떤 자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자산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잘 냈는가를 측정을 하는 게 ROE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자산 1,000억으로 순이익 뭐 200억을 냈다 그러면 ROE가 20%가 나오는 네.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저 PBR주의 가장 큰 특징이 ROE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ROE가 뭐 5%, 6%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익은 내긴 하지만 매년 성장률이 거의 뭐 성장을 못하거나 뭐 1, 2%대. 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저 PBR 기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을 그냥 단순히 PBR이 싸다고 사는 거는 저는 이제 가치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도 같이 가고 있는 그런 가치주를 찾으시는군요. 사실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네. 뭐 딱 이런 게 가치 투자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네. 투자라는 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됐지만 결국은 미래의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일까를 추정을 하고 그 미래의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에 대비해서 지금 싸냐 비싸냐를 따져서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이 물론 이제 자산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은 그런 미래의 이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이제 그 미래 이익이 쭈그러들면 그거는 지금 아무리 싸더라도 결국은 미래 이익이 꺾이면 그거는 네네. 이제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제 소멸되는 거니까 이제 네. 그런 기업은 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전형적인 밸류 트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그 성장하는 기업들이 그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를 이제 저희는 한 번 더 따지는 뿐이고요. 성장을 네. 하되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치 투자가 안 통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네.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저퍼주, 저 PBR주를 사고 주가가 안 오른다는 거를 좀 일부 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싼 기업을 사서 이제 비싸지면 이제 파는 건데 네. 그 싸다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실수를 자주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쿠팡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이마트하고 쿠팡이 과거에 이제 전쟁을 벌였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마트가 이길 줄 알았어요. 이제 쿠팡은 망할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네, 쿠팡이 이기고 이마트가 이제 지금 뭐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됐는데. 네, 네. 이제 어떤 기업이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마트가 예를 들면 뭐 1조 원의 이익을 버는데 시총이 이마트가 하여튼 이마트가 퍼가 뭐 5배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마트의 실적이 꺾이면서 이게 싼 게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거는 결국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벌어들일까를 따져보고 싸냐 비싸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 기업의 경쟁력이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이길 거라고 잘못 판단하긴 했는데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싸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싸지 않은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 전에 제가 이제 영화관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영화관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봤더니 사람들이 OTT를 보고 네. 영화관으로 이제 복귀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뭐 기술 혁신이라든지 시대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기존의 사업 모델이 심각하게 이렇게 타격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렵지만.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과거의 그 기업의 그 뭐 성과를 보고 싸다 비싸다를 그냥 단순하게 따지면 굉장히 좀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국장에서 가치 투자가 안 통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국장에서 네, 가치 네, 투자가 네. 안 근데 통한다. 사실 국장에서 가치 투자 안 통한다라고 하는 주장 중에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네. 가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맞습니다. 네. 도대체 현금성 자산만 2천억이 있는데 어떻게 시총이 1,000억이냐. 네. 계속 가서 뭐 얘기하고 그래도 그 꿈쩍도 안 하고 그냥 2%, 네. 3%로 운영하고 있으니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제법 있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버넌스 문제가 결국은 ROE하고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기업의 그 PBR이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어떤 기업이 PBR 1을 받으려면 예를 들면 이제 순자산이 1조인데 시총을 1조를 받으려면 ROE가 10%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ROE가 10%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은행에 예금하면 지금 5%인데 이 기업에다가 내가 돈을 맡기면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기업이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를 그렇죠. 이제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ROE 10%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ROE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이 뭐 2천억인데 현금성 자산을 뭐 1조를 들고 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의 ROE를 보면 ROE가 뭐 5%, 6%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그냥 네. 자사주를 다 사가지고 상패를 하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버넌스가 안 좋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워런 버핏이 한 얘기 중에 그 CEO가 다른 사람한테 다 권한을 위임을 해도 위임하면 안 되는 권한 중에 하나가 자본 배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ROE가 그렇게 낮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CEO가 자본 배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고 효율적으로 못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해도 내가 투자한 돈이 제대로 이렇게 활용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자본이 주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대주주의 개인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보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자산도 많고 뭐 돈도 따박따박 잘 버는 회사인데 회장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요. 저는 이제 또 그런데 솔깃해서 살짝 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회장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건 이제 분명히 부회장님한테 가는데 이제 오래지 않아 갈 거다. 갈 때 싸게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많이 눌러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회사 차원, 아니 뭐 저 총수 차원, 대주주 일가 차원에서 막 이렇게 주가를 막 이런 거는 사실은 가치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걸 잘 사두고 몇 년 네. 기다리면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주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수익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을 테고, 네. 그 기업이 이미 쌓아놓은 자산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을 텐데요. 네. 방금 이제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기업이 쌓아놓은 그 자산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분들이 이제 그 자산이 이제 결국은 이제 활용이 되려면 이제 곧 대주주가 바뀌거나 하여튼 뭔가 경영진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네네. 하여튼 이제 그런 투자를 추구하시는 경우에 좀 하여튼 좀 쉽지 않은 그런 근데 상황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올해는 사실은 좀
큰 네. 실패를 보신 거지. 왜냐하면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 얘기한 거지. 네. 근데 왜냐하면 마켓을 못 이기셨다고 네. 고백하셨으니까. 네. 근데 내년은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저희 나라만 우리나라. 이렇게 저희 나라만 이렇게 네. 시장 이제 최근 한 수년 동안 이제 소위 가치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이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성과가 좀 계속 미비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 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장도 바뀌고 뭐 이제 이런 일도 일어났었어요. 펀드도 해체되고 막 그런 네, 경우도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비단 저희 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일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벤자민 그램의 증권무석 7판이 새로 출간이 됐는데요. 네. 그 증권무석 7판에 이제 세스 클라만이라는 분이 서문을 썼는데 칠판이라는 건 7번째 에디션? 네, 네. 7편,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니 7판. 그러니까 7번째 네, 네. 이렇게 개정 증보판이라고 네, 하죠. 네. 그 이제 벤자민 그레엄은 돌아가셨는데 그 세스 클라만이랑 이 후대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서문을 다시 쓰면서 이렇게 새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세스 클라만이 쓴 서문을 보면 미국 역시 최근 한 10년 가까이 가치 투자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 중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사실 2009년부터 거의 한 최근까지 2022년까지 네, 제로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2016년부터 이제 엑시 전략으로 금리가 조금씩 오르긴 하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제로 금리가 돼서 10년 넘게 제로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렇게 제로 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갈 곳 없는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자본 쪽에서는 뭐 VC라든지 헤지 펀드 쪽으로 이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 돈들이 이제 그 성장성 높은 기업들로 계속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됐던 이마트하고 쿠팡의 싸움. 사실 쿠팡이 저는 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매년 몇 천억씩 적자를 내는 조단위 상황- 적잖아. 예, 조단위 적자를 내는 게 몇 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네. 그게 제로 금리가 이어지지 않았으면 과연 그런 버틸 수 있나? 예, 그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기가 막히게 네. 상장을 한 거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돈들이 성장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잘 나가게 되고 또 이제 성장주들이 잘 가다 보니까 이제 또 성장주로 돈이 몰리고 가치주들은 소외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22년부터 이제 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올해부터는 이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금리로 그런 뭐뭐하다고 하여튼 이제 그 수천억의 적자를 몇 년 동안 감당하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가 가능했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서 이제 그런 거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리고 가치주 쪽으로 이제 돈이 몰려오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 또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네. 연준이 이제 금리 좀 낮춰줄 테니까 네. 이제 다시 또 네, 시작된다. 네. 금리가 높은 건 사실이나 금리를 네. 낮춰주는 게 거의 명확하니까 네. 다시 이제 그런 주식들이 더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의 향방이나 뭐 네. 이런 경제적 이런 거는 할 수 없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찰리 먼거가 한 얘기 중에 이 파산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 없는 기독교랑 같다고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오, 와, 네, 그 양반 그래서 참 이제 지옥 없는 기도. 네, 지옥 없으면 교회를 안 가지.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엄청난 저금리로 돈이 뭐 거의 공짜로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망해야 될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좀비 기업으로 계속 살아남아서 네. 사실은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수익성을 계속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지속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상식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과거처럼 뭐 이렇게 제로 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과거 그 2009년 이후부터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네. 그렇게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던 거죠. 이제 자산 시장으로 그 돈이 들어오면서 자산 버블이 이제 일어났던 건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물가에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은 좀 느끼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걸 안심하면서 계속 돈을 풀었었는데 인플레이션 경험한 거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의도 바깥만 해도 뭐 엔간하면 뭐 점심 가격이 뭐 15,000원 이렇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과거처럼 그런 급격한 금리 인하는 제가 볼 때 좀 힘들지 않을까. 하긴 하되 네, 제한적일 것이다. 네. 네,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네. 이제 찐 가치가 있는 네. 주식들이 다시 부각될 것이다. 네. 뭐 투자도 하시지만 이렇게 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시고 우리 자본시장이나 투자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도 보실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말이고 해서 또 우리 초기 멤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사실 이제 이제 코로나 2020년 그때 이제 주식 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그때 이제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 이제 가치주들이 그렇게 성장주에 비해서 그렇게 실적을 못 냈던 기간들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 안 통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가치 투자에 입문을 했다가 이제 가치 투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 이제 성장주로 몰려가는 이제 그런 시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시기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그 헤지펀드로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가 조지 소로스하고 그 줄리안 로버슨의 타이거 네. 펀드가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네. 타이거 펀드가 제가 18년 동안 연 복리 29% 수익을 냈었던 게 이제 타이거 펀드인데 엄청난 수익을 냈었죠. 근데 이 타이거 펀드가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언제 문을 닫게 됐냐 하면 그 닷컴 버블 시기에 1998년 말부터 거의 한 2년 가까이 네. 시장을 못 이기고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됐거든요. 근데 그 2020년 초반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때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닷컴 버블이 이제 터지던 그런 시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18년 동안 29% 수익을 냈던 타이거 펀드조차도 이제 그런 시기가 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시기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변곡점의 시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지금까지는 좀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셨지만 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면서 그쪽 주가들이 많이 올랐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전망이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이 된 측면이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가치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고성장주에 비해서 성장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하지만 이제 그 기본적인 수익력에 비해서 너무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저는 많다고 보여가지고요. 하여튼 시장이라는 게 분위기가 정말 순식간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시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투자한 기업의 미래를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이 기업이 미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충분히 공부하고 네.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냥 진득하게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하여튼 싶습니다. 박성진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약간 따지듯이 질문할 때가 그때가 저점일 때가 많아. 내가 이렇게 쭉 만나면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럴 때가 약간 고점일 때가 많고 세상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아침 박성진 대표님 오랜만에 모시고 네. 또 연말 분위기 훈훈하게 또 예전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가치 투자에 대한 말씀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내년에 좀 더 자주 매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박성진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현투자자문 박성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제 장이 또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 화수목 딱 사흘 하는 거죠? 네. 사흘 동안 짧고 굵게.
마무리 잘 해보죠. 연말 신나게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